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방제입니다. 방제는 내용이 짧으면서도 여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점수 없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세세 규정이나 이쪽에 보면 큐넷에서 올라오는 규정에는 물리적, 경정적, 생물학적, 화학적 이런 방제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나오고 있는 문제는 재배 파트보다는 우리가 수목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해충에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관련된 그 내용을 주고 문제 푸는 것도 병해충해가 다 수목형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 방제법도 이번에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 기계적 여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재배 파트에서는 물리적, 기계적이란 말을 같이 쓰는데 수목에서는 기계적, 물리적이 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답을 요하는 문제가 있다면 수목적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또 혹시 몰라서 재배 파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재배 파트에 있는 경종적, 그러니까 그 생태적 방제법은 뒤쪽으로 빼놨다는 거, 그거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제에는 가장 중요한 건 화학적 방제예요. 화학적 방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요형 찾는 문제, 그거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의 또 기본적인 관련에 대한 내용들이 한 2문제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화학적 방제가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물리식이나 이런 데서는 1문제 정도. 그러니까 방제 파트에서는 적어도 5문제는 나온다는 거. 화학적 방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다른 데서도 1문제, 2문제씩 건드린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라는 거는 1페이지부터 무조건 뭐 끝 페이지까지 달달달 암기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잘 나오는 파트 그리고 비중이 있는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방제, 그러니까 큐넷에서 올라온 규정은 뭐 생태적 방제 방법 적용하기 위해서 1번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 잡초의 생리 생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기사에는 나오고 산업기사는 잡초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사 파트인데 문제는 지금 1회차, 2회차 다 필답 내용에 잡초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잡초 파트가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병충해 위주로 봐주시라. 만약에 잡초 문제가 나오면 1문제 정도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2번 동일한 작물의 연속 재배를 피하고 윤작 및 답전 윤환을 실시한다. 자, 우리가 동일한 작물의 연속 재배 같은 경우는 연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3개를 묶어 주셔야 돼요. 연작, 기지, 윤작. 그래서 연작이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의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것이고 기지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의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진다. 그리고 윤작이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의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돌려짓기를 하거나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윤작 지금 나왔죠? 그래서 연속 재배를 피하고 그러니까 연작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작, 답전 윤환도 마찬가지예요. 농가 밭을 겨우로 몇 해씩 돌려짓기를 하는데 보통 2, 3년간 돌려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집어넣고 벼를 2, 3년간 재배하다가 물을 빼고 밭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답전 윤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태적 방제법은 이렇게 윤작, 답전 윤환. 여기는 보면 이건 분명히 재배 파트의 문제인데 실제 나오는 거는 수목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세 항목을 만들 때도 실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강생들이나 그 교재를 만들고 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큐넷에 올라온 여기 그 세부 항목이나 아니면 세세 항목 요걸 보고 만들어요. 근데 실제 나오는 문제들은 요런 파트도 나오지만 수목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목형에 관련된 거기 파트를 건드려 놓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저항성 품종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래도 병에 강한 품종을 심어주면 그 병에 강하게 자라니까 훨씬 낫겠죠. 요런 게 경종적 혹은 생태적 방제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기계적인 도구를 들어가거나 직접 죽이거나 이런데 경종적이나 생태적이라는 거는 병충해 강한 작물을 심거나 무병종자를 심거나 돌려짓기를 하거나 심는 시기를 조절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주위의 병충해 중간기주가 될 수 있는 식물을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 중간기주. 우리가 그러면 그 배나 사과의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경우는 겨울 기주가 향나무예요. 1km 근방에 향나무가 있으면 붉은별 무늬병이 걸리는데 그 향나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붉은별 무늬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기주에 관련된 문제도 내용은 있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가 굉장히 범위가 방대해졌어요. 그거는 좀 알고 넘어가 주세요. 자, 2번 물리적, 기계적 방제 방법 적용하기. 자, 인위적인 열 또는 태양열에 의한 토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제 방법입니다. 유화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는 기계적 방제 방법. 그러니까 유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계적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화학적 방제 방법 적용하기. 기주 및 적용 대상, 병, 해충, 잡초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 방지할 수 있다. 2번 사용 목적, 사용 형태, 화학적 조성에 따라 농약을 구분할 수 있다. 3번 병충해, 잡초에 따라 농약의 종류 및 농도를 달리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번 살포량, 살포 횟수, 그 다음에 살포 시기를 계획할 수 있다. 5번 배액 조제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액을 희석할 수 있다. 6번 농약 살포 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주의 환경을 고려한 보호장비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한 방제 방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사용 목적, 사용 형태, 화학적 조성에 따라 농약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농약의 정의 그러면 액체 농약, 그 다음에 가루 제형, 액체 제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물에 희석해서 방제를 하느냐, 아니면 가루 제형으로 방제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제 같은 경우는 수화제는 액체 시용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화제는 밀가루 제형처럼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루 제형으로 고체 가루로 주지 않아요. 물에다가 희석해서 넣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액체 시용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고체 자체로 입제나 분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루 제형으로 그대로 뿌려줍니다. 살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문제가 깊이 들어가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하기. 식물 병해충의 방제에 미생물 천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다, 천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미생물 이용하는 거, 바이러스 천적을 이용하는 거 1회차 때 나왔습니다. 천적은 1회차, 2회차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천적은 보시면은 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의 정의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2회차는 기생성 천적인데 내부 기생성이냐 외부 기생성이냐 정의를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 유형을 보자면 우리가 재배 파트나 이런 파트를 보면 기사 같은 경우는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기사는 카테고리를 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물리적 방제법을 3가지 쓰시오.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제법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그 정의를 쓰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카테고리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방제법이 뭐가 있냐, 종류 나열하고 그리고 각 종류에 대한 정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산업기사처럼 먼저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정의를 들어가는 거기 좋습니다. 영양 불균형 개선하기. 재배 토양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토양의 pH 및 EC를 측정할 수 있다. 토양의 다량 원소, 미량 원소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토양의 물리성을 분석할 수 있다. 부족한 양분은 비료로 공급할 수 있다.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연면 살포할 수 있다. 토양의 물리성이 불량할 때 객토, 배수, 토양 계량제 등을 통하여 계량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재배지에 토양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요거는 사실은 기사예요. 나머지
원래는 여기가 기사 파트에 나오는 방제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1번 토양시료 채취하기 요거 빼고 나머지 2번에서 7번은 산업기사에도 같이 다뤄줘야 돼요. 왜? 방제 파트든 어디든 우리가 재배 파트가 반 이상이 나와요.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재배 파트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2번부터 7번까지가 다 재배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에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1회차 때 이렇게 혼돈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항목이나 세세 항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방제는 생태적, 경종적 방제법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기계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 영양 불균형 개선하기 여기인데 병해, 충해, 잡초. 그런데 지금 산업기사는 잡초가 나오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잡초가 나오는데 1회차, 2회차 때는 아직까지 잡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잡초 파트는 우선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만약에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잡초 파트는 마지막에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방제 파트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건 화학적 방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는 똑같아요. 생태적, 물리적, 기계적, 생물학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종적, 자, 생태적 방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재배 파트에서는 경종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수목에서는 이걸 생태적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업적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을 생태적 방제법이라고 한다. 요거는 같이 챙겨놔 주세요. 자, 그러면 작부체계는 일정한 포장에 몇 종류의 작물을 해마다 바꿔 재배하거나 같은 해에 여러 작물을 조합 배열해 함께 재배하는 방식. 이거는 윤작업의 방법도 같죠. 그러니까 이 작부체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 여기 포장이 있어요. 땅이죠. 내가 심을 땅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박가작물을 하나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벽가작물을 하나 재배하고 그 다음에 상추나 쑥갓 같은 이런 잎채소들을 재배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옥수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옥수수를 심어줄래. 그리고 여기다가 박가작물을 해. 여기 쌈채소로 갈래.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기가 그늘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리고 박가작물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다 메워버려요. 그러면 여기 북쪽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추, 쑥갓, 쌈채소들이 키가 작은 데다가 그늘이 져서 굉장히 키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정해서 작물의 성질을 알고 작물의 특징을 알고 배치하는 이런 걸 갖다가 작부체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짓기 하는 이런 개념도 작부체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작부체계의 변천사를 보면 대전법, 주곡식 대전법, 희환농업, 윤작, 그 다음에 자유작, 답전윤환이 나오는데 각각의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대전법은 자 화전민, 우리나라에도 화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화경, 일본에는 소전으로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시아만 국한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고 지금도 화전민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전법이 나왔을 당시는 굉장히 어떤 시대다? 굉장히 여기는 정착농업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이제 초기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약, 비료 이런 것도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애다가 계속 심어보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언덕이나 산 쪽에 가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나서 거기 그러면 잡초씨도 죽고 병충해도 죽고 그 다음에 태워 죽었기 때문에 질소나 인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굉장히 잘 돼요. 잘 되다가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잡초도 생기고 병충해도 생기면 거기를 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걸 대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곡식 대전법. 여기는 정착농업이 들어가고요. 곡식 재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변환마은 진양. 요때 같은 경우는 5곡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요때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주곡식 대전법, 곡식을 이제 주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희환농업, 여기는 중요해요. 요게 지금 계량 선포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희환농업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산면적이
그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대부분의 70%가 다 산입니다. 그럼 농사 지을 땅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소를 갖다가 많이 키운 게 아니라 한 마리 키웠어요. 왜? 농사에 활용하고 이걸 무거운 걸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농사라는 거는 산업혁명 이전이냐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돼요. 이전에는 그러면 농약 비료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농약 비료. 자, 농약 비료는 언제? 2차 세계대전 때 기계, 무기를 만들던 곳에서 이게 농약 비료 공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농약 비료가 나오면서 농업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산업혁명 이전이죠. 뭐 삼포식, 계량 삼포식, 노포컷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다가 겨울 작물을 하나 재배하고 여기다가 여름 작물을 재배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니까 농사가 해년마다 같은 데다 재배를 하니까 땅이 제대로 연작이 되면서 연작, 기지현상이 나타나겠죠.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진다. 이런 기지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려짓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려짓기가 됐다는 거죠. 돌려짓기를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겨울 작물 하나, 여름 작물 하나, 여기를 땅을 비워둡니다. 땅을 비워두니까 여기를 이제 비워주는 거죠. 땅을 비워주니까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여름 작물이 이쪽으로 오고 겨울 작물이 여기로 가고 여기를 이제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비워두는 게 총 3년에 걸쳐서 돌려짓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이 세균들이 실질적으로 콩가 작물하고 공생을 해서 질소를 고정하는 애가 있고 혹은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가 바로 고정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질소가 고정이 되니까 그 돌려짓기를 하면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땅을 갖다가 비워두는 걸 삼포식 혹은 삼포식 농업이라고 합니다. 순이 들어가도 되고 순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이 뭐 10,000평, 20,000평 이렇게 되면 비워두는 땅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다 뭘 심으면 과연 괜찮게 잘 될까? 그래서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여기다가 두가작물, 콩가죠. 두가작물을 심어보니까 지력도 좋아지면서 여기에 이걸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로도 이용되고 그리고 여기가 지력 유지 그 다음에 그 가축이 먹는 먹이로도 활용이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클로버 같은 녹비 작물을 심어주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계량 삼포식이라고 합니다. 땅의 지력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가축이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휴환하는 데다가 심어준다고 해서 이거는 휴환 농업, 여기는 지금 휴환하는 거, 요거는 휴환 농업이에요. 휴환 농업이다. 휴환하는 데다가 클로버 같은 작물을 심어주면 휴환 농업에 심어주는 휴환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환 작물. 휴환 작물이다. 휴환하는 곳에 심어주니까 이게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휴환 작물로 심어주는 거는 클로버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포크식 같은 경우는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밀이나 순무, 보리, 클로버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노포크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계량 삼포식의 정의를 써라. 요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작,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작물을 한번 보세요. 작물의 정의는 소비자의 기호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지는 작물이에요. 소비자의 기호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지는 식물이 작물이다. 그러면 이 작물이 우리가 1950년, 60년대는 이때는 자급자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급자족이다. 그래서 자급자족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이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경제 기반이 되면서 요걸 갖다가 내가 먹은 걸 갖다가 1970년대가 우리가 녹색혁명이 일어나요. 녹색혁명. 우리가 그 벼를 통해서 이제 쌀을 갖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1980년대가 이때가 이제 백색혁명이에요. 백색혁명. 백색혁명이라는 거는 서울 근교에 경기도 지방 이런 데다가 비닐하우스촌이 엄청 들어서요. 그럼 여기다가 뭘 심냐? 자, 이제 녹색혁명을 통해서 이제 쌀은 자급자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먹을 반찬이 필요하죠. 그래서 채소 종류를 굉장히 많이 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백색혁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유작이라는 거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작물, 소비자의 기호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지는 식물이 작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유작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찾는 거. 그러면 일산의 열무 같은 걸 볼까요? 열무는 비닐하우스에서 20일이나 21일 만에 수확이 가능해요. 그럼 열무로 수확하고 또 뭘 심는다? 또 열무예요. 왜? 소비자가 많이 찾아. 그리고 이거는 한 작기가 끝나는 게 한 달이 걸리잖아. 그러면 돈이 회수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작물들을 갖다가 경제작물이라고 합니다. 돈이 되는 작물, 경제작물, 요런 걸 경제작물이라고 해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작물, 돈이 되는 작물, 요런 걸 이제 그 경제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전유난,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답전유난, 농가밭을 겨우로 2, 3년간 겨우로 재배하는 것을 답전유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전법 나왔죠? 개간한 토지에서 몇 해 동안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고 그 후 지력이 소모되고 잡초 발생이 증가하면 경지를 떠나 다른 토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 방법으로 화전은 가장 원시적인 대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곡식 대전법, 정착농목을 하면서 초지와 경지 전부를 주곡으로 재배하는 작부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에도 벼를 재배를 했지만 그 전에 사만 시대 이때 먼저 오곡을 갖다가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부 방식에는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 답전유난, 자유작 이런 게 있는데 간작에서 답전유난까지 그리고 여기도 윤작을 하나 더 넣어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자, 간작은 먼저 정의는 얘가 나와요. 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조간에 여기 그러면 동그라미라서요. 보리콩, 혼작은 콩옥수수, 겨우작은 옥수수, 그 다음에 논두렁콩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의가 나오지만 실제 무슨 작물인지를 아셔야 돼요. 간작은 추파, 맹류, 보리도 되고 밀도 되죠. 추파, 맹류와 콩이다. 혼작은 옥수수와 콩이다. 겨우작도 옥수수와 콩이다. 주의작은 논두렁 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작이라는 거는 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조간에 다른 작물을 조합 배열하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보리라는 거는 보리, 밀은 맹류죠. 맹류예요. 맹류. 자, 맹류다.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심어요? 추파, 맹류. 자, 추파성이 높은 맹류는 언제 심는다? 가을에 심습니다. 가을에. 자, 가을에 심어요. 그런데 콩은 가을에 심으면 얼어 죽죠. 그래서 가을에 먼저 심어주고 왜 가을에 심어주냐면 추파 맹류는 이듬해 봄에 심으면 추파성이 높은 맹류를 이듬해 봄에 심으면 얘는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겨울 조온에 노출이 돼야 얘가 화분화, 꽃눈 분화가 돼서 이듬해 봄에 생식생장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심어주고 이듬해 봄에 심어주면 얘가 좌지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삭이 나오지 않고 썰어져서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맹류를 가을에 심어줬어요. 그러면 맹류 사이사이에 콩을 심어줍니다. 맹류 사이사이에 콩을 심는다. 그래서 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조간에 다른 작물을 조합 배열하는 방식이 간작이고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짓기, 사이간자를 써서 요게 간작이다. 혼작이랑 겨우작은 옥수수와 콩인데 자, 혼작은 콩하고 옥수수 종자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손으로 뿌려요. 그러면 이거는 파종법에서 삼파, 조파, 전파, 적파 어떤 게 됩니다? 삼파입니다. 흩어뿌림. 그러면 보시면 요거는 생육기간이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의 작물을 같은 포장에 동시에 섞어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요게 이제 혼작입니다. 그러면 겨우작도 콩하고 옥수수인데 요것도
생육기 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의 작물을 일정한 일항씩 번갈아서 재배한다. 이게 교호작인데, 교호작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지, 파종, 이식에서 파종은 종자를 심는 방식이고요. 이식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방식이죠. 정지라는 것은 밭 만들기예요. 밭 만들기. 밭 만들기. 그러면 여기는 경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쇠토, 그 다음에 일항짓기, 그 다음에 진압. 요런 과정이 들어가요. 경운, 쇠토, 일항짓기, 진압. 그러면 경운이라는 거는 흙을 뒤집어 엎죠? 흙을 뒤집어 엎으면 큰 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면 쇠토 작업으로 흙을 골골골골골 펴는 거죠. 골고루 펴줍니다. 쇠토 작업. 그 다음에 일항짓기인데, 자, 보통 여기가 높이 올라지는 게 일항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여기를 이제 고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항이고, 여기가 고랑, 일항, 고랑이에요. 자, 그러면 교호작이라는 거는 콩 두 일항. 자, 그러면 일항하고 고랑 여기 하나를 1일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콩이라는 거는 두 일항을 써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1일항을 씁니다. 여기가 고랑 1일항. 그래서 우리가 콩은 두 일항, 그 다음에 옥수수는 1일항씩 심는 걸 교호작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러면 왜 콩하고 옥수수냐? 이거는 심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옥수수는 중경작물이라서 잡초가 경감되는 작물이고, 우리가 잡초의 성질은 광발화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아야 발화가 잘 돼요. 그런데 옥수수는 키가 1.5에서 2m 이상 자라고 여기가 다 그늘이 생기면 잡초가 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중경작물인데, 콩은 음생식물 다음으로 그늘에서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는 그늘을 만들지만 콩은 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두 개가 맞아떨어져요. 옥수수는 다비작물로 질소를 수탈하는 작물이지만 콩은 옥수수에 필요한 질소를 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아떨어지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호작, 생육기간이 비슷한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한 일항씩 번갈아서 재배한다. 주의작은 논두렁 콩으로 우리가 보통 논에다가 벼를 심죠. 그러면 콩을 심는 이유가 벼는 적산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적산 온도는 뭐예요? 발화부터 성수까지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온도를 갖다가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벼는 적산 온도가 3,500에서 4,500도씨가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콩 종류예요. 벼보다 키가 크면 안 되니까 콩을 심습니다. 그리고 답전유난 중요하다 그랬죠? 포장을 놓은 상태, 밭 상태를 규칙적으로 윤환하여 재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간작부터 답전유난까지는 꼭 요거는 좀 알아주시고요. 정의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재배 방식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여기는 키가 많이 자랐고, 여기는 키가 작죠? 제가 여기 예전에 이제 고양도 신호금 네트워크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실제 지었어요. 여기 맹류죠? 맹류를 심어줬고, 여기 그 앞에 고추를 심었던 데인데, 고추대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완두콩을 심었어요. 완두콩. 그래서 맹류 사이사이에 콩을 심었다. 요거는 사이짓기고, 요거는 사이사이시 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조간에 다른 작물을 조합 배열하는 방식 뭐다? 간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콩하고 옥수수네. 그러면 이거는 교호작이에요? 아니면 혼작이에요? 혼작이죠. 교호작은 콩 두이랑 옥수수 한이락인데, 이거는 콩하고 옥수수하고 섞어서 재배를 했으니까 이거는 혼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부체계의 중요성, 생물학적 재배 기술적인 면에서의 효과, 농업 경영 면에서의 효과, 경지 이용도 제고, 지력 유지 증강, 병충해 및 잡초 발생 감소,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의 안정화, 농업 노동의 효율적 배분, 잉여 노동의 최대한 활용, 종합적 수익성 향상과 안정화도 그러면 작부체계의 중요성 이런 게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 답전윤환, 오군, 윤작의 중요성하고도 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윤작 이미 나왔습니다. 윤작의 정의. 동일한 재배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특정한 수수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배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포장을 동일한 포장에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돌려짓기 하거나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량 산포식 농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순산포식, 계량 산포식, 노포크식이니까 계량 산포식은 실질적으로 산포식, 휴환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콩가작물을 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농지 용도를 제고하고 지력 유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환하는 대신 거기다가 뭘 심어요? 클로버 같은 독가작물을 심어서 지력 정지를 유도하는 재배 방식이 뭐다? 계량 산포식이고요. 산포식 농업보다 더 진보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포식, 계량 산포식, 노포크식 다 알아주셔야 되고, 휴환농업은 뭐냐? 정착농업 이후에 지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경지 일부를 몇 년에 한 번씩 휴환하는 작부 방식이다. 유럽에서 발달된 산포식 농업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 그래서 산포식 농업은 포장을 세 등분해서 3분의 1은 겨울 작물, 3분의 1은 여름 작물, 나머지 하나는 휴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체 포장이 3년에 한 번씩 휴환이 되는 거죠. 계량 산포식은 농지 용도를 제고하고 지력 유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휴환하는 대신 클로버 같은 두가작물을 심어서 지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산포식보다 더 진보가 됐죠. 노포크식은 밀, 식량작물, 순무, 근체 같은 거, 보리, 사료작물, 클로버, 녹비작물 이런 걸 갖다가 4년 주기로 윤작 방식하면 지력 증강, 잡초 경감, 토지 이용도, 생산성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작부 방식, 윤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전윤환의 정의와 답전윤환의 효과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요게 실질적으로 요거는 유기농업에서 많이 나온 건데 아직 우리는 그 답전윤환의 정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답전윤환은 지력 정진 등을 목적으로 논작물과 밭작물을 몇 해씩 교대로 재배하는 작부 방식이다. 논하고 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논으로 물을 집어넣고 2년, 3년 논에 벼를 심어주면 논에 많이 생기는 벼와 병충해가 생겨요. 근데 물을 빼고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논에 생겼던 병충해 잡초가 밭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밭작물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밭을 갖다가 또 몇 년간 하다가 보면 2, 3년 동안 하다 보면 밭에도 병충해와 잡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벼를 심어주면 그 첫 해는 벼 수량 증가가 최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윤작, 답전윤환,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답전윤환의 효과가 윤작의 효과가 되고 간작, 혼작, 교작 뭐 요런 효과를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효과 뭐 지력 증강 유지 요거죠. 그 다음에 뭐 병충해 감소, 잡초 경감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지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가 기지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게 기지인데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 하면 기지 회피가 되죠. 자, 그리고 수량 정대됩니다. 토지 이용도가 정대된다. 그리고 토양을 보호한다. 맨 땅일 때, 나지 상태일 때 토양 침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토양 보호도 굉장히 되겠죠. 그 다음에 노력 분배의 합리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꼭 알아주셔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파예요. 혼파. 자, 그러면 우리가 혼파라는 용어가 있고요. 혼작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혼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혼식. 자, 그러면 혼파부터. 혼파는 요게 파가 파종이에요. 파종. 그러니까 종자를 파종하는 겁니다. 식이라는 거는 모종을 갖다가 옮겨 심는, 모종을 옮겨 심는 걸 갖다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혼파라는 거는 두 종류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혼식이라는 거는 모종 두 개를 섞어서 심는, 모종을 옮겨 심는 방법을 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식이나 혼파를 갖다가 혼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작. 그래서 혼식도 혼작 안에 들어가고 혼파도 혼작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혼파란 두 종류 이상의 작물 종자를 함께 섞어서 뿌리는 방식이다. 보통 벽가, 목초, 화분가, 그리고 콩가가 9대 1입니다. 9대 1 혹은 8대 2.
자, 그러면 왜 8대2나 9대1로 주느냐? 콩가작물이 5 이상으로 넘어가면 대세김질을 하는, 우리가 이제 벽가작물 이런 애들은 누가 먹어요? 대세김질하는 가축이 먹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먹어요. 얘네들은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데 콩가작물이 5 이상으로 늘어나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가스장애를 일으면서 고창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가목조, 콩가목조는 9대1, 8대2로 섞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 가축 영양상의 이점이 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 비료 성분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 질소 비료 절약이 된다. 잡초 경감 재해에 대한 안정성이 정대된다. 산초량의 평준화, 건초 제조상의 이점이 있다. 뒤에 것도 읽어보셔야 되지만 요게 먼저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벽가목초만 먹는 것보다 콩가를 섞어주면 영양상으로 좋겠죠. 그리고 벽가목초는 위쪽으로 자라요. 콩가는 옆으로 넓게 퍼지죠. 그러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콩가작물이 질소 고정을 하니까 요 비료 성분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러면 질소 비료 절약이 되죠. 그리고 잡초라는 건 맨 땅 나지 상태에 나오는데 위쪽으로 자라고 그리고 옆으로 다 퍼지면 그늘이 없겠죠. 그러니까 잡초가 더 경감이 돼요. 그리고 재에 대한 안정성이 정대되고 산초량의 평준화 이런 것도 맞고요. 건초 제조상의 이점이 됩니다. 단점은 뭐야? 파종 작업이 불편하고 채종 작업이 곤란하다. 키우는 작업도 힘들어요. 목초별로 생장이 달라. 12. 그 양분 주는 방법이나 병충해 방제, 수확 작업 등이 관리가 불편하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외떡인, 자, 여기 보시면 밀이에요. 밀, 호밀. 밀하고 호밀하고 요게 지금 해리 비치죠. 자, 밀은 벽가죠. 벽가가 화분가. 그 다음에 콩, 해리 비치가 콩가인데 이 해리비치는 전국에 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녹비작물로 굉장히 많이 심어져요. 포복성으로 기어다닙니다. 얘가. 그리고 질소 고정을 해요. 그래서 호밀과 해리비치가 5대1. 5대1이라면 곱하기 1을 하면 5대1, 4대1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4대1. 5대1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8대2나 그걸 남겨주세요. 그냥 요거는 8대2나 9대1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8대2나 9대1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섞어주는 게 혼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작과 기지. 연작은 얘기했죠.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것이다. 기지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진다. 그러면 기지현상이라는 거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으니까 계속 심어주면 어떻게 된다? 기지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하다. 뭐냐면 여기다가 아마나 인삼은 10년 이상 휴작. 같은 데다가 아마인삼을 수확하고 나서 또 아마인삼을 심어주면 굉장히 기지현상이 심하게 나오니까 휴작, 땅을 비워두거나 아니면 혹은 비기주 작물로 윤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인삼 외에 다른 기주 작물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기농업에서는 농약을 안 치니까 요 기지현상을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아마인삼이 10년이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5에서 7년, 요게 우수사원 고토다. 우엉, 수박, 사탕무, 완도, 고추, 토마토. 그 다음에 3년이 강토, 참수, 강낭콩, 토란, 참외쑥과 2가 가모잠 땅이에요. 감자, 오이, 잠두, 땅콩. 사실은 감자가 휴작이 2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최종품 농가가 많은 데가 강원도 대관령 주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첫 해에는 이런 최종품 농가들이 감자를 심어요. 이듬해는 다른 농가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원도 고랭지다 보니까 보통 십자가, 배춧가를 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년 휴작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년밖에 휴작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병에 취약한 병들이 감자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모잠땅, 감자는 2년 휴작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1년밖에 하지 않다. 1년이 콩파 시생 쪽이에요. 콩, 파, 시금치, 생강, 쪽파. 그리고 연작해가 없는 거. 식용작물. 자, 식용작물 누가 있어요? 식용작물. 여기 식용작물 변화, 맥류. 맥류 누구예요? 맥보기호밀이다. 자, 맥보기호밀. 그 다음에 옥수수나 수수, 요거는 잡곡이죠. 잡곡. 자, 고구마는 서류다. 이런 식용작물을 갖다가 연작해가 없다. 그 다음에 십자가 작물도 연작해가 없고요. 다년생 작물, 딸려나미뽕 이런 거, 삼당 호목당 이런 게 다 연작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지가 문제되는 가수는 무복, 앵귤. 그래서 무화과, 복숭아, 앵두, 감귤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요 두 가지 남겨주세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사포자살이다.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사포자살, 무복앵귤 요거는. 자, 기지 원인은 뭐냐? 그럼 뒤에 걸 갖다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카테고리 정리를 했어요. 토양 비료분이 소모된다. 특정한 작물을 계속 심어주면 그 특정한 작물이 좋아하는 양분이 달라요. 그래서 토양 비료분이 소모가 되고 토양 중에 염류가 집적된다. 토양 물리성이 악화된다. 잡초가 번성한다. 유독물질이 축적된다. 그리고 토양 선충에 피해 토양 전염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토양 선충 피해. 이 선충이라는 거는, 자, 선충은 어디에 많이 살죠? 선충은 토양, 물 굉장히 많이 사요. 이런 선충들은 우리 그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선충은 기생성이에요, 기생성. 자, 기생성 선충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생성 선충도 착한 애도 있어요. 어떤 거? 곤충병원성 미생물 중에 이런 곤충병원성 선충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나비목 유충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선충은 뿌리옥 정상을 만드는 뿌리옥 정상을 갖다가 피해를 줍니다. 어디에 염류집적이 된 염류집적은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시설재배하우스. 시설재배하우스라는 거는 염류집적이 일어난다. 염류집적이라는 거는 양분이 많아졌을 때 들어가는 물량보다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수분량이 많을 때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대기 중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거인이 살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거인이 사는데 이 거인이 사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공식적으로. 누가? 잭입니다. 잭이 이 거인이 대기 중에 산다고 했죠. 그래서 콩을 심어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인이 다 죽었나? 거기 때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거인이 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대기에서 빨대를 땅에다 꽂아가지고 물을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다? 모세관 현상이다.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면 대기 중에 있는 거인이 물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 올리는 게 모세관 현상이다. 그럼 모세관 단절을 시키려고 그러면 중경을 하거나 여기가 비가 올 때 드라이 파밍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흙을 톡톡톡톡 깨트리면 이게 모세관 현상, 단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거인이 물을 갖다 빨아 올리면 수분만 여기 토양이에요. 여기 표면 수분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분도 철 같은 알루미늄 뭐 이런 양분도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양분도 올라가가지고 양분은 그런데 무겁죠.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표토에 쌓인다. 염류집적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물량보다 빠져나가는 물량이 많다 그랬죠. 시설재배하우스에. 여기는 장마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분이 용탈되지를 않아요. 왜 용탈이 되지 않냐면 용탈이 되어야 양분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양분이 염류집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땅에는 보면 보통 점적 관수를 합니다. 점적 관수는 우리가 보시면 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요 주변에 여기서 공기 구멍에서 나와요. 그러면 수분량이 굉장히 적으면서 작물한테만 간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물량보다 모세관 현상으로 나가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염이 쌓이는 걸 요걸 염류집적이라 하는데 이런 염류집적이 문제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작물이 수분을 갖다가 흡수를 할 때 보면 토양에 그리고 여기 작물체에 보면 삼투압이 어디가 높다? 식물이 훨씬 높아요. 그럼 식물이 훨씬 높으니까 삼투압이라는 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에 있는 수분이 식물체로 들어가요. 그리고 양분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류집적이 염들이 여기다 쌓이면 삼투압이 어디가 높다? 여기가 높아요. 그러면 삼투압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니까 식물체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염류집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작물 수량이 거의 40% 이상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류집적이 일어나는데 선충의 피해가 많습니다. 기생성 선충. 이 기생성 선충은 뿌리에 혹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작물의 수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지 대책. 그러면 기지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윤작을 한다. 답전윤을 한다. 돌려짓기 해야 되죠? 그리고 담수를 한다. 한 달 이상 물을 담가 놓습니다. 그럼 담가 놓으면 유독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그리고 잡초 같은 것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토양 소독을 한다. 토양 소독, 요거는 또 중요해요. 어떤 거? 태양열 소독을 합니다. 태양열 소독. 태양열 소독. 그래서 태양열 소독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9월 달에 딸기가 들어가요. 딸기. 10월 달에 보통 우리가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토마토. 특히나 뭐 유기농이나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를 하면 이 얘네들이 겨울을 거쳐서 언제 끝나냐면 보통 5월이나 6월 달에 한 작기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5월, 6월에서 끝나고 나서 9월, 10월까지는 그대로 비워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이 작물들을 다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독을 실시하는데 보통 뽑아버리고 여기를 땅을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제 소독을 한다 그러면 메탐소듐 같은 메탐소듐 요런 걸 갖다가 농약을 집어넣고 나서 소독 처리를 합니다. 소독을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소독 처리를 할 때 물을 먼저 집어넣고 메탐소듐 집어넣고 갈아엎죠.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나서 여기다가 투명한 비닐로 덮어줍니다. 투명한 비닐로 덮어주는 시설재배하우스에 문을 다 닫아놔요. 그러면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치닫습니다. 고온으로 치닫으면 살균, 균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잡초씨도 방제가 돼요.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독물질도 많이 없어지고요. 요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태양열 소독은 많이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객토를 한다, 환토를 한다. 객토는 그 젊은 흙으로, 그러니까 산에 있는 흙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보통. 그 다음에 접목을 한다. 우리가 이제 채소 맛즙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걸 접목을 하고요. 지력을 배양한다. 유기물을 계속 넣어줘요. 유기물은 논이든 밭이든 계속 넣어주면 지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답전윤을 하는 거.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심다가 물을 빼서 심는 이런 방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해충의 방제. 요 해충의 방제에 이제 어떤 게 들어있냐? 물리적, 경정적, 생물학적, 화학적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